잘자쌤의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속에는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야기 속 많은 주인공들은 그러한 문제 상황에 빠져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을 긍정과 희망의 힘으로 이겨냅니다. 오늘도 잘자쌤이 준비한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긍정과 희망의 에너지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한 나뭇잎.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소금 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금 장수가 소금찜을 짊어지고 어떤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왜 이리 덥단 말이냐. 아이고, 더워라. 저기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었다가 가야겠다. 소금 장수는 커다란 나무가 있어서 짐을 벗어놓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웬 사마귀가 한 마리 기어 나오더니 나무에서 나뭇잎을 하나 따서 이마에 붙이고 매미 옆으로 갔습니다. 매미는 사마귀가 다가오는데도 도망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사마귀한테 잡아먹혔습니다. 사마귀는 매미를 다 먹고 나서 그 나뭇잎을 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나뭇잎은 어떤 나뭇가지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소금 장수는 그것을 보고 이상해서 더듬더듬하며 그 나뭇잎을 주워 손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뭇가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붙어 있으면 안 보이게 되는 것이로구나. 이 나뭇잎, 이거 엄청난 보물이구나. 소금 장수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그 이파리를 주머니 속에다 잘 넣어 두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이 동네 저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소금을 다 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그 나뭇잎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와 집 문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그 나뭇잎이 손에 잡히자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어디 한번 나도 해볼까? 소금 장수는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인과 아들들은 소금 장수를 보고 돌아왔느냐는 인사도 않고 아는 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금 장수는 아들에게 그래, 애비가 들어왔는데 인사도 하지 않느냐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말소리가 났는데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소금 장수는 이 말을 듣고 이마에서 그 나뭇잎을 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집안 식구들은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하며 아는 체를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 장수는 다시 슬그머니 그 나뭇잎을 이마에다 붙여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인과 아들들이 아니, 아버지 어디 가셨느냐? 이제 막 여기 계시던 아버지가 금세 어디 가셨느냐 말이야. 하면서 찾느라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정말 이 나뭇잎이 진귀한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비단 주머니 안에 소중하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소금을 팔러 나가지 않고 산에 가서 산짐승을 잡기로 했습니다.
사마귀가 했던 것처럼 이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고 노루나 토끼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도 산짐승들은 자기가 온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하, 이것만 있으면 손쉽게 산짐승을 잡을 수 있겠구나. 그 뒤로 소금 장수는 쌀이나 나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생기면 이마에 나뭇잎을 붙이고 산짐승을 잡아다가 팔아서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소금 장수가 소금을 팔지 않고 산짐승을 잡아다 팔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소금은 이제 안 파나 봐? 산짐승을 이렇게나 잘 잡았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물어대는 통에 소금 장수는 자신의 나뭇잎 이야기를 몇몇 사람들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욕심쟁이 영감이 소금 장수의 신기한 나뭇잎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욕심쟁이 영감은 나뭇잎을 모조리 가지고 와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내가 보이오, 안 보이오? 욕심쟁이 영감은 수천 개의 나뭇잎을 이마에 대보면서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물어대니 지칠 대로 지친 아내는 홧김에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하고는 곧바로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옳거니 드디어 안 보이게 해주는 나뭇잎을 찾았다. 욕심쟁이 영감은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도둑질을 해도 아무도 모르겠지. 욕심쟁이 영감은 그 길로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대감집으로 갔습니다. 마침 대감집은 집안에 큰 제사를 지내느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욕심쟁이 영감은 사람들 틈에 껴서 어렵지 않게 대감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좋아, 다들 내가 안 보이는 모양이구만. 아무도 알아차리지를 못하네. 욕심쟁이 영감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지라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일단 배가 고프니 저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좀 먹어볼까나. 욕심쟁이 영감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 한창 제사를 지내고 있는 제사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니, 저분은 누구신데 제사상 앞으로 가는 거야? 글쎄, 처음 보는 친척분이신데 왜 저러시지? 음식 위치라도 틀린 건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와중에 욕심쟁이 영감이 너무나 당당하게 제사상 앞으로 가니 아무도 이상하게 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를 돕는 사람인 줄 착각을 하였습니다. 역시 내가 아무도 안 보이는구나. 욕심쟁이 영감은 안심하고 제사상에 있는 육전을 집어서 한 입에 삼켰습니다. 아니,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내 놈은 누구길래 남의 제사상의 음식을 먹는 것인가? 그제서야 사람들은 욕심쟁이 영감이 친척도 이 집안의 식구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에? 아니, 내가 보이쇼? 뭐라는 거냐, 저 정신 나간 녀석이. 여봐라, 저 녀석을 끌어내서 매우 쳐라. 화가 머리끝까지 난 대감은 하인들을 시켜서 욕심쟁이 영감에게 매질을 했습니다. 평범한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고 못된 짓을 하려던 욕심쟁이 영감은 결국 도둑 누명을 쓰고 죽지 않을 만큼 흠씬 두들겨 맞게 되었답니다.
방울사또의 명판결. 옛날 어느 마을에 방울사또라는 별명이 붙은 한 사또가 있었습니다. 이 사또는 얼굴이 아주 못생긴 데다가 다리를 마구 떠는 촐랑촐랑한 버릇이 있었는데, 사또는 이 버릇을 고치기 위해 온몸에 방울을 달고 다녔습니다. 방울을 달고 나니 발을 조금만 떨어도 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금방 자신의 다리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 사또는 웬 방울을 저리 잔뜩 달고 다니는 건가? 허허, 아주 특이하구만. 방울사또로구만, 방울사또. 그때부터 온 고을 사람들은 몸에 방울을 달고 다니는 사또를 방울사또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온몸에 주렁주렁 방울을 달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다니는 방울사또의 모습은 무척 우스웠습니다. 그래서 관아에 있는 관리들은 못생긴 데다가 다리에 방울이나 잔뜩 지니고 다니는 이상한 사또를 보고 저런 분이 어떻게 사또 노릇을 제대로 할까 하면서 업신여기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선비 하나가 만건과 상투바람으로 사또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니, 자네는 뭐 하느라 갓도 쓰지 않고 다니는 겐가? 그러고도 선비가 맞는가? 방울사또는 갓을 쓰지 않곤 선비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당시 옛날 선비들은 상투바람으로 다니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비는 호통을 치는 방울사또에게 도리어 제 갓을 찾아주세요 라며 부탁하였습니다. 갓을 찾아달라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또가 묻자 선비가 말했습니다. 네, 사또. 제가 조금 전에 강가를 지나오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갓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또께서 저의 갓을 찾아주시오. 방울사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네가 잊어버린 갓을 왜 나에게 찾는 것이냐? 그러자 선비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사또께서 방울을 달고 다니시느라 갓 같은 것도 찾으시려 엄두가 안 나시나 봅니다. 그 말을 듣고 방울사또는 선비가 아주 괘씸했습니다. 이놈, 나를 비아냥거리려고 작정을 하고 온 게로구나. 오냐, 내 놈을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다. 그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방울사또의 눈이 반짝 빛나며 방울사또는 말했습니다. 네가 강가에서 갓을 잃어버릴 때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있었느냐? 멀리 강물 위로 돛담배 두 척이 마주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말했습니다. 됐다. 이제는 갓을 찾을 수 있다. 두 사공을 잡아들여라. 얼마 후 두 사공은 억울하게 잡혀왔습니다. 아니, 저희가 무슨 죄로 끌려온 것입니까? 저희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강에다 배를 띄워 각각 어느 쪽으로 향해 갔느냐? 그러자 두 사공은 서로 반대 방향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갑자기 벼락같이 소리를 쳤습니다. 네, 이놈들! 한 사공은 동풍이 불라고 빌었고 또 한 사공은 서풍이 불라고 빌었으니 두 수원이 맞부딪혀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
이 선비가 갓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너희가 갓을 물어내어라. 예? 사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억울합니다. 어허, 이놈들이. 사또의 호통에 두 사공은 억울했지만 돈을 모아 새 갓을 사왔습니다. 선비는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만만한 사또를 골탕이나 먹일 겸 한번 말해본 것인데 헌갓이 정말 새 갓이 되어 돌아오게 된 선비는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희죽희죽 웃으며 선비가 갓을 쓰고 물러가려 하는데 갑자기 방울사또가 망치와 못을 들고 선비에게 왔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깜짝 놀라는 선비에게 방울사또는 다시는 갓이 날아가 죄 없는 사공들이 억울하게 갓을 물어내는 일이 없도록 네 이마에 못으로 갓을 박아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건 갓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선비는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엎드려 빌었습니다. 네 이놈, 그럼 저 뱃사공들에게 갓값과 오늘 공친 일당까지 모두 배상하거라.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비는 방울사또를 웃음거리로 만들려다 호되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방울사또의 훌륭한 판결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두고도 거지.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정승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나이에 간신히 아들을 하나 낳고 그 뒤로는 더는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정승집의 외아들이, 그것도 늦둥이였으니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말하면 입만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정승과 정승의 부인은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버지, 사과가 먹고 싶습니다. 뭐라고 사과? 이 겨울에 무슨 사과를... 여보, 어서 사과를 구해오세요. 알겠소. 그렇게 아들이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겨울에도 사과를 구해다 올 정도로 다 구해다 먹이고 입고 싶은 것도 무엇이든 다 사다가 입히고 아들의 손에 흙 한 번 안 묻게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 외아들은 어느새 15살의 소년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스님이 마을에 왔다가 정승댁에 시주를 하러 왔습니다. 정승 부인은 스님에게 쌀을 한 바가지 가득 퍼서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 아이... 스님이 마침 정승댁 마당에서 놀고 있던 외아들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러더니 불쌍하게 되었구나 하고는 탄식을 하고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쌀은 제가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럼 이만. 그러더니 정승 부인이 주는 쌀도 안 받고 그냥 돌아서 가려고 하였습니다. 정승 부인은 그런 스님의 말과 행동이 궁금하고 불안하여 붙잡고 물었습니다. 스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아들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겝니까?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보고 불쌍하다 하실 때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터인데, 이리 말씀을 안 해주시면 이 어미가 어찌 잠을 이루겠습니까? 제발 무슨 일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제야 스님이 마지못해 일러주기를, 이 아이는 수명이 짧아서 앞으로 10달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정승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스님의 바짓가랑을 붙잡고 늘어져서 어떻게든 아이가 죽지 않고 오래 살 방도를 가르쳐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말했습니다. 귀한 집 아들이라고 너무 보듬어 안고 키웠으니 일이 된 것입니다. 흠 없이 고결하니 저승에서 빨리 데려가려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목숨을 구하고 싶으시다면 이 아이를 나를 따라 보내시오. 이럴 수가.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죠. 암요. 정승 부부는 스님의 말을 듣고 그날로 아들을 스님한테 딸려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보내면서도 나중에 자기들 자식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 하려고 금실로 술을 놓은 비단옷 한 벌을 싸서 들려보냈습니다. 스님은 아이를 깊은 산 속에 있는 자신이 살고 있는 절로 데리고 갔습니다. 스님, 아니, 언제까지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너무 힘들어요. 인서가, 이것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앞으로 어찌 버티려 하느냐. 어서 가자꾸나. 생전 산에는 올라볼 일이 없던 정승의 아들은 헉헉거리며 간신히 스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어찌어찌 스님이 사는 절에 도착하자마자 스님은 정승의 아들에게 누더기 옷을 주어 갈아입게 하였습니다. 아니 스님, 이런 옷을 어찌 입는단 말입니까? 허허, 너무도 곱게 컸구나. 어찌 입기는 옷이 다 똑같지. 그렇게 누더기 옷을 입힌 후 스님은 이 정승의 아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새 이름이라는 게 두고도 거지였습니다. 자기 집에 온갖 것을 잔뜩 쌓아두고도 거지처럼 산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제 너는 살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한다. 스님은 두고도 거지에게 온갖 잡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절을 청소하는 것은 기본이고 밥이며 빨래며 나무를 해다 와서 장작을 패는 것까지 이 두고도 거지에게 모두 다 시켰습니다. 혼자서 그 일을 다 하려니 두고도 거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일을 다 하니 이 두고도 거지는 손발이 부르트고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럭저럭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두고도 거지가 종일 나무를 하고 장작을 패다가 너무나 힘든 나머지 초저녁에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 스님이 곁에 앉아서 머리를 매만지며 두고도 거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인서가, 그래도 일이 잘해주니 기특하구나. 나는 네 놈이 며칠 못 버티고 도망갈 줄 알았다. 스님,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해봐야지요. 그렇게 스님이 계속 이 두고도 거지의 머리를 매만져 주는데 그러는 중에 피곤했던 두고도 거지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 보니 꿈에 검은 도포를 입고 검은 갓을 쓴 무서운 저승사자가 이 두고도 거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승사자는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오늘 원래 너를 저승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 날이다. 그런데 네가 이리 고생하며 사는 모습을 보니 차마 데려가지 못하겠구나. 너를 이대로 저승에 데려가면 고생만 하다 죽었으니 한이 잔뜩 쌓인 원기가 될 것이겠지. 내가 3년 뒤에 다시 오마. 그때까지 온갖 고생을 계속 이리 잘 참아내면 그 고생을 봐서 내가 너의 목숨을 100년까지 늘려주도록 하겠다. 저승사자는 그렇게 말하더니 희뿌연 연기 속으로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 돼. 두고도 거지는 식은땀을 잔뜩 흘리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머리를 매만져 주던 스님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웬 피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스님, 어디 가셨습니까? 스님, 이 피리만 남기고 어딜 가신 거지? 두고도 거지는 스님을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자 그 피리를 품에 넣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 보니 큰 마을이 있기에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대감집을 찾아갔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 봐야겠다. 두고도 거지는 그 대감집에 머슴이 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 머슴은 다른 집 머슴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기에 많은 이들이 머슴으로 지원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감집의 머슴이 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머슴 중에 가장 높은 머슴이 두고도 거지에게 번호표를 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13번째요. 알겠소? 13번째 오시오 하면 방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방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합니까? 미리 공부를 안 했나 보구만. 요새는 미리들 공부를 해오드만. 여기는 머슴이 되기 전에 대감님과 대화를 나눠봐야 한다네. 대감님이 대화를 나눠보고 이것저것 물어본 뒤에 머슴으로 삼을지 안 삼을지 결정하시거든. 세상에, 머슴 되기가 참 어렵군요. 그래, 열심히 해보게나. 그렇게 두고도 거지는 마당 한켠에 쭈그리고 앉아서 자신의 번호가 호명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가만 보니 자신처럼 번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번호가 호명되자 두고도 거지는 대감이 기다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감은 두고도 거지가 들어오자마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 손끝까지 자세히 훑어보았습니다. 보아하니 집안일을 꽤나 해본 모양새로구나. 그래, 너는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대감이 묻자 두고도 거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지난 수년 동안 절에서 청소면 청소, 밥이면 밥, 빨래면 빨래, 나무면 나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대감님이 무엇을 하라 한들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할 것입니다. 허허허, 그거 참 마음에 드는구나. 오는 것들마다 이거 하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 무슨 반찬 고르듯 이야기를 해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자네는 합격일세 합격. 그렇게 대감이 허락을 하여 두고도 거지는 그 집의 머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슴이라는 게 밤낮 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온갖 일을 해야 하는 처지니 몹시 힘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막내로 들어온 머슴이라고 먼저 들어온 머슴들이 자신의 일까지 시켜대는 통에 몹시 힘들었지만 그래도 두고도 거지는 이런저런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논밭도 갈고 거름도 내고 마당도 쓸고 집안 청소에 마국간과 외양간에 말과 소를 먹이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절에서 배운 나물이나 잡곡밥을 종종 하였는데 집안 사람들이 그 맛에 반해서 이 두고도 거지를 아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허허허, 자네가 해준 잡곡밥과 나물을 먹으면 왠지 산속에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최고네, 최고야. 하하하. 그러다 보니 두고도 거지는 대감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결국 얼마 안 가서 머슴 중에서도 가장 상머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집에는 딸이 셋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주인 대감이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두고도 거지가 천한 머슴이라며 업신여기고 구박을 해댔습니다. 첫째 딸은 두고도 거지에게 새순물을 떠오라 해서 떠다주면 물이 차갑네 뜨겁네 트집을 잡아 쏟아버리는데 쏟으려면 바닥에다 쏟을 일이지 하필이면 늘 두고도 거지 얼굴에다가 퍼붓기 일쑤였습니다. 이러기를 날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였습니다. 둘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을 닦으라고 시켜놓고는 조그마한 먼지라도 있으면 매질을 해댔습니다. 이것도 그러기를 날마다 여러 번 하였습니다. 하지만 셋째 딸은 조금 달랐습니다. 언니들에게 늘 구박당하는 두고도 거지를 딱하게 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두고도 거지의 옷이 뜯어지거나 하면 언니들 몰래 기워 입히고 두고도 거지가 첫째 언니에게 물벼락을 맞으면 잘 닦아주고 매질을 당해 종아리가 터지면 약도 발라주었습니다. 또 어쩌다가 잔칫집에 갔다 오면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와서는 몰래 먹이고 그렇게 잘 해주었습니다. 두고도 거지는 첫째 딸과 둘째 딸 때문에 괴로웠지만 그런 셋째 딸 덕분에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웃마을 김진사의 환갑날이 되어서 온 식구가 잔칫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먼저 잔칫집에 가고 그 다음으로 딸들이 나서는데 먼저 첫째 딸이 나와서는 외쳤습니다. 야 이놈 두고도 거지야. 어서 말을 대령해라. 두고도 거지가 마국간에 가서 말 한 피를 내와 첫째 딸 앞에 대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딸이 말했습니다. 이놈아, 이 높은 말을 내가 어떻게 타라고 그러냐? 어서 요 아래 엎드려라. 그래서 두고도 거지가 말 아래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첫째 딸은 두고도 거지 등을 밟고 올라서서 말을 타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말을 대령하라고 소리치기에 두고도 거지는 또 말을 끌어다 놨습니다. 둘째 딸도 두고도 거지더러 엎드리라 하고서 등을 밟고
말을 타고 갔습니다. 셋째 딸이 나오기에 두고도거지가 또 말을 가져와서는 그 아래 엎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셋째 딸은 두고도거지를 부축해서 일으키고는 말했습니다. 나는 걸어서 갈 터이니 이따가 틈을 타서 이 말을 타고 와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챙겨둘 테니 와서 가져가요. 아씨, 매번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정말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온 식구가 다 잔칫집에 가고 나니 집안에는 두고도거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다른 머슴들도 일찌감치 잔칫집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두고도거지는 맑은 물에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 나서 여태 자기 방 깊숙이 감추어뒀던 옷 보자기를 끌렀습니다. 거기에는 일전에 두고도거지의 부모인 정승 부부가 금으로 술을 놔준 비단옷, 그리고 스님이 두고 떠난 피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오늘은 이것들을 입고 가봐야겠구나. 두고도거지는 이 옷과 피리가 오늘 필요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고도거지는 비단 옷을 입고 피리를 들고 셋째 딸이 두고 간 말을 타고 잔칫집으로 향했습니다. 왠지 흥이 올라온 두고도거지는 피리를 불면서 갔습니다. 잔칫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런 두고도거지의 모습을 본 김진사댁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 같구나. 정말 신선님이 우리 진사님 환갑을 축하하려고 내려오신 것 같은데? 아이고 신선님, 어서 오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허리 굽혀 절을 하고는 두고도거지를 좋은 자리에 앉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잔칫집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겠다고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웅성웅성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아무래도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라 머리에 맨 댕기 끝을 잘라가지고 이 두고도거지 곁에 살짝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술을 따르는 척하며 댕기 조각을 두고도거지 뒷머리에 몰래 묶어두었습니다. 두고도거지는 잔칫집에서 피리를 불며 잘 놀다가 남들보다 조금 일찍 미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비단 옷을 벗고 누더기로 갈아입고 마당을 쓸고 주인 식구들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딸들이 돌아와서 첫째 딸, 둘째 딸은 잔칫집에 가서 신선 만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세상에, 아니 그런 멋진 신선님이 다 있다니 정말 멋지지 않았니? 언니, 신선이 진짜 왔겠어요? 네 집 도련님인지 어쩜 그리 멋질까? 그런 분에게 시집가고 싶어라. 그렇게 첫째와 둘째는 입에 침이 튀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셋째 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셋째 딸은 다른 식구들이 안 볼 때 가만히 두고도거지를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비단옷은 어디서 났으며 그 피리는 어디서 났어요? 어서 바른 대로 말해봐요. 아니 아씨, 그게 무슨 말입니까? 두고도거지가 시치미를 딱 대고 모르는 척하니까 뒷머리에서 댕기 조각을 끌러가지고 제 댕기와 맞춰보는데 맞춰보니 딱 맞았습니다.
이걸 보고도 그리 시치미를 뗄 건가요? 어서 말해요. 혹시 훔친 건가요?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훔치다니요?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두고도 거지는 하는 수 없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안 되었어요. 아이고, 잠깐 누워봐요. 머리가 너무 헝클어졌으니 내가 빗어줄게요. 셋째 딸이 두고도 거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찬빗으로 빗어주었습니다. 머리를 빗어주니까 두고도 거지는 절로 잠이 솔솔 왔습니다. 자다 보니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도 3년 전에 보았던 저승사자가 나타나서는 지난번 내가 늘려준 너의 수명이 오늘로 다 끝났다. 원래는 오늘 데려가야 했는데 그동안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참아냈으니 약속한 대로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이제는 100년 뒤에나 다시 오마. 하고는 연기같이 사라졌습니다.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셋째 딸이 아직도 제 머리를 빗어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두고도 거지가 자다 말고 일어나서 이상한 소리를 하자 셋째 딸이 물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해 주었던 저승사자가 꿈에 나왔습니다. 이제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꼭 돌아올 테니 기다려주세요. 정말인가요? 잘 되었어요. 여기 아까 탔던 말을 빌려줄 테니 타고 다녀오세요.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두고도 거지는 부모가 있는 집으로 말을 달려갔습니다. 한편 두고도 거지의 정승 부모는 아들을 스님에게 보내고 매일매일 마당에 물을 떠놓고 아들이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빌며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을 데려갔던 스님이 정승과 정승 부인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을 움직였고 아드님의 훌륭한 인품이 큰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으니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아니 부인, 꿈에 일전에 우리 아들을 데려간 스님이 나오셨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까? 이럴 수가. 우리 아들이 이제 살았나 봅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왔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아들아.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정승 부부와 아들은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두고도 거지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마음에 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혼인을 청하여 혼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두고도 거지는 자신에게 잘해주었던 셋째 딸에 대해 부모님께 말해드렸습니다. 그래, 그리하거라. 그거 참 훌륭한 처자로구나. 그 길로 두고도 거지는 말을 몰아서 다시 주인 집에 갔습니다. 주인 집에서는 두고도 거지가 사라지자 모두들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니, 알지도 못한 녀석을 걷어다가 먹이고 재워주었더니 말을 가지고 도망을 쳐? 아버지, 그 녀석 그거 아주 못된 녀석이에요. 찾기만 하면 혼쭐을 내줘야 합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이 특히 가장 화를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허허, 열심히 일을 하여 내가 몹시 아껴주었거늘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아니에요. 부모를 만나러 간다길래 제가 말을 빌려주었습니다. 예, 셋째야.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맨날 그놈을 감싸기만 하고 말이야. 둘째 딸이 셋째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고 두고도 거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두고도 거지의 모습은 예전에 그 잔칫집에 신선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대는 지난번 김진사댁 잔치에 오신 분 아니십니까? 어찌 저희 집 말을 타고 오신 겁니까? 주인 대감이 묻자 두고도 거지가 말했습니다. 대감님, 사실은 두고도 거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주인 대감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니, 이웃마을 정승댁의 자제분을 내가 이리 머슴을 삼고 부렸다니 이럴 수가. 정말 미안하게 되었네. 용서해 주시게. 모든 사실을 안 주인 대감은 나라의 높은 정승의 자제를 함부로 대한 것이 몹시 걱정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께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셨지 않습니까? 그런 둘의 대화를 들은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벌벌 떨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저 거지 머슴이 정승댁 도련님이라고? 아이고, 우리가 그동안 저한테 한 짓을 되갚아주면 어쩐다. 벌벌 떨고 있는 두 자매에게 두고도 거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몰랐다고는 하나 어찌 사람을 그리 대할 수 있단 말이냐. 그동안 너희가 나에게 저지른 짓을 너희가 알렸다. 두고도 거지가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두고도 거지에게 빌었습니다. 허나 이 집에서 받은 은혜가 더 크니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다. 단 앞으로 어떤 사람이든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두고도 거지는 첫째 딸과 둘째 딸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생기시고 인품까지 좋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자신들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자신들을 용서해 준 두고도 거지의 마음에 감동을 하였습니다. 한편 그 뒤에 수줍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셋째 딸이 있었습니다. 두고도 거지는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감님 댁에 있을 때 저를 잘 보살펴준 셋째 따님을 마음속 깊이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대감님 셋째 따님과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허허허, 우리야 가문의 영광이라네. 아주 잘 되었구만. 잘 되었어. 그렇게 두고도 거지는 대감의 승낙을 얻어 셋째 딸과 백년 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잘해줬으면 내가 좀 멋진 도련님과 혼인할 수 있었던 건데. 아이고 부러워라. 첫째와 둘째 딸은 그런 셋째 딸을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게 두고도 거지는 100살이 되도록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어느 여름에 햇빛이 연일 몹시 강하고 비도 오질 않아서 가뭄이 크게 들어 온 나라가 큰 근심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허허, 비가 오질 않아 농작물은 말라가고 나라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왕은 걱정하며 매일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오기를 빌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편 부린말이라는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에도 역시 별반 다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농사에 쓰일 물은커녕 갓난 아기에게 먹일 물마저도 구하기가 힘들어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물이 귀하다 보니 마을 사람들끼리도 다툼도 잦아졌습니다. 아니, 자네 이거 물이 아닌가? 물을 가지고 있었으면 사람들과 나눠 먹어야지. 혼자만 이리 가지고 있기 있는가? 아니, 내 물을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참견이오? 아니, 이 사람이 갓난 아이들부터 먼저 먹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 보았나? 갓난 아이 목숨만 목숨이오? 나도 죽겠소. 그렇게 마을의 분위기는 깊은 가뭄의 땅처럼 삭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보게들, 그만 싸우게나.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네. 싸움을 보다 못한 마을의 노인 한 명이 싸움을 말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 옆 관악산에 아주 도술이 뛰어난 도인이 있다던데 아무래도 이 가뭄을 해결하고 마을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가서 물어보도록 합시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합시다. 도술로 비라도 내려달라고 해봅시다. 마을 주민들은 노인의 말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누가 마을의 대표로 그 도인을 만나러 갈 겁니까? 노인이 묻자 한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래도 산을 오를만 합니다. 다른 분들은 지쳐서 산에 오르기 힘들어 보입니다. 옳거니 그럼 자네가 좀 수고를 해주게나. 가서 꼭 좋은 방도를 얻어와 주시게. 네, 걱정 마세요. 그렇게 청년은 관악산을 올라갔습니다. 아니, 이쯤이라고 하셨는데 도인분께서는 어디 계시는 걸까? 청년이 노인이 말해준 커다란 나무 근처에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누구길래 여기서 두리번거리고 있는가? 왼 백발에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한 노인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도인이었습니다. 아니, 혹시 이 관악산의 도인님이십니까? 허허허, 아마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만났군요. 도인님께 부탁이 있어서 저희 마을을 대표하여 찾아왔습니다. 마을을 대표해서? 아니, 무슨 일인가? 지금 가뭄이 심해 농사를 지을 물은커녕 식수마저도 없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물이 없어 아우성치고 민심까지 흉흉해서 살갑게 지내던 마을 주민들이 다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도인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물 때문이로구나.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도, 먹을 물이 모자란 것도, 마을 사람이 다툼이 심한 것도 말이다. 그래, 내 그럼 해결책을 하나 주마. 너희 마을에
우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우물에 내가 주는 이 나뭇잎들을 넣고 밤낮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고사를 지내거라.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근심을 해결해 줄 물이 샘솟을 것이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도인님. 그렇게 청년은 산을 내려와 마을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아니, 정말인가 그게? 그렇게만 하면 물이 샘솟는다니 정말 다행이다. 부린말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다며 아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부린말 우물에 귀한 소머리를 놓고 도사가 준 나뭇잎을 말라버린 우물에 집어넣어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박우물과 신장로 우물에는 소의 갈비를 놓고 마찬가지로 나뭇잎을 넣어 고사를 지내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의 신이시여, 하느님이시여, 제발 마을을 구할 물을 샘솟게 해주시옵소서. 마을 사람들이 밤낮으로 돌아가며 고사를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기하게도 물이 솟구치며 올라와 우물을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럴 수가, 물이 나온다! 물이다! 저쪽 우물에도 물이 나왔답니다. 됐다, 살았다, 살았어.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큰 걱정거리가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우물을 사용해 농사를 짓고 식수를 해결하니 마을의 다툼도 사라지고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개똥에서 핀 개나리. 옛날 어느 마을에 이상한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집마다 기웃거리며 이 늙은이에게 먹을 것 좀 주시구려 하고 구걸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경계하며 아무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이상한 할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줄 수는 없지. 모진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매정하게 대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할아버지는 배고픔을 참고 먼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마음씨 착한 아주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도 가난해서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라도 좀 드세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분을 보았나.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착한 아주머니의 마음씨에 크게 감동하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누어 준 아주머니에게 짚을 둥글게 엮어 그릇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뭔가 묵직한 그릇을 이상하게 생각한 아주머니는 할아버지가 간 뒤에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금은 보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이런 아주머니의 소문을 듣고 욕심 많고 못된 부자도 금은 보화를 얻기 위해 할아버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보시오 영감, 아이고 한참 찾았네. 잘 만났소. 배가 고프시다며 이것들을 먹고 나에게도 그릇을 주시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눈에 부자가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부자에게 지프로 그릇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자가 신이 나서 그릇을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금은보화 대신에 개똥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부자는 화가 나서 개똥을 땅에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러자 개똥이 떨어진 땅에서 노란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하, 개똥도 나눠주기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개똥이나 잔뜩 가져야지.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멀리 사라졌습니다. 이때 개똥에서 피어난 노란 꽃이 바로 봄을 알리는 노란 개나리 꽃이라고 합니다.